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구도 태양도 결국 사라지죠. 얼핏 보면 태양은 앞으로도 영원히 지금의 모습 그대로 계속 빛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태양도 서서히 연료가 고갈되어 가고 있죠. 더 이상 빛날 수 없을 정도로 연료가 모두 떨어지고 나면 태양은 훨씬 비대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태양계 가장 안쪽부터 순서대로 수성, 금성, 그리고 우리 지구까지 집어삼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 태양은 외곽 가스 껍질을 바깥으로 토해내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되겠죠. 물론 지금 당장 이 최후의 날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한 50억 년 뒤에나 찾아올 먼 미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천문학자들은 50억 년 뒤 우리 지구에게 벌어질 운명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현장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태양과 비슷한 또 다른 별이 죽음을 앞두고 그 곁을 돌고 있던 행성을 집어삼키는 순간을 포착했죠.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지금도 우주 어디선간 벌어지고 있는 우리 지구의 먼 미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모든 별은 중심에 가벼운 원자핵을 모아서 무거운 원자핵을 만드는 핵융합 반응을 통해 막대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덕분에 오랜 세월 빛날 수 있죠. 하지만 별이 아무리 크다 한들 어쨌든 유한한 재료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수십억 년의 긴 시간이 흐르면 별들이 품고 있던 핵융합의 재료도 서서히 소진되어 가죠. 사실 우주의 모든 별에선 크게 두 가지 힘의 교묘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별을 중심으로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는 중력이 있죠. 반대로 별 내부에 핵융합 엔진이 만드는 뜨거운 온도로 인해서 별을 바깥으로 팽창시키려고 하는 열에 의한 압력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힘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별은 더 이상 수축하지도 팽창하지도 않고 딱 일정한 사이즈를 유지하며 밝게 빛날 수 있죠. 이러한 상태를 정역학 평형 상태라고 부릅니다. 얼핏 보면 태양은 그저 평화롭게 계속 같은 크기를 유지하며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스스로의 중력과 뜨거운 열압력, 두 힘이 서로 끈질기게 힘겨루기를 하는 아주 치열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원자핵은 모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죠. 같은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 원자핵끼리는 원래는 서로 밀어내기만 합니다. 단순히 원자핵끼리 서로 가까이 다가가면 보통은 융합되지 않고 그대로 튕겨 날아가게 되죠. 하지만 별의 중심으로 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1000만 도를 넘는 뜨거운 온도, 그리고 원자핵들이 아주 높은 밀도로 바글바글 채워져 있죠. 뜨겁게 달궈진 원자핵들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면서 높은 밀도의 원자핵들은 수시로 부딪히게 됩니다. 평소라면 서로 융합하지 못했을 원자핵들이 아주 빠르게 맞부딪히면서 전기적 청력의 벽을 뚫고 더 커다란 원자핵으로 반죽되는 마법이 벌어지게 되죠. 태양 중심의 온도는 대략 1500만 도에 이르는데요. 이런 엄청난 온도와 높은 밀도 덕분에 태양 중심 핵에서는 가벼운 수소 원자핵 4개가 반죽되어서 더 큰 헬륨 원자핵으로 융합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벌어집니다. 다만 재밌게도 따로 노는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을 합한 것에 비해선 이들을 모아 하나로 뭉친 헬륨 원자핵 하나의 질량이 아주 살짝 가벼워집니다. 이 가벼워진 미세한 질량 손실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죠. 이때 바로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공식 E는 mc2가 적용됩니다. 광속은 무려 초속 30만 킬로미터에 달하죠. 이 엄청나게 커다란 값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곱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덕분에 별은 아주 오랜 세월 쉬지 않고 밝게 빛날 수 있죠. 하지만 태양 중심을 벗어난 바깥층의 수소들은 초반엔 핵융합에 쓰이지 않습니다. 중심에서 외곽으로 벗어나면서 태양 내부의 온도도 빠르게 미지근해지기 때문이죠. 그만큼 핵융합의 효율도 줄어듭니다. 재밌는 건 사실 태양 중심에서 실제 수소 핵융합에 쓰이는 수소핵의 부피는 태양 전체 부피에 비하면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좁은 부피를 차지하죠. 하지만 워낙 중심의 밀도가 높다 보니 이 작은 크기의 핵이 차지하는 질량은 태양 전체 질량의 35%까지를 차지합니다. 태양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중심에 높은 밀도로 뭉쳐있던 수소 땔감들은 빠르게 헬륨 찌꺼기로 대체됩니다. 그런데 헬륨 원자핵은 수소보다 더 많은 수의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헬륨 원자핵끼리 서로 밀어내는 정도는 수소보다 훨씬 강하죠. 이 부침성 없는 헬륨 원자핵을 다시 융합하려면 수소핵 융합 때보다 훨씬 뜨거운 온도가 필요합니다. 1000만 도 수준의 온도로도 부족하죠. 수소 땔감이 고갈되어가는 태양 중심엔 더 이상은 타지 않는 쓰레기 헬륨 핵만 차곡차곡 덩치를 키워갈 뿐입니다. 그러다가 태양 중심에
헬륨 핵이 너무 지나치게 커지고 중심에 더 이상 태울 만한 수소 재료가 모두 고갈되면 태양의 수소 핵융합 엔진의 불씨는 이제는 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진 핵융합 엔진이 만드는 뜨거운 열 덕분에 별 자체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중력에 대항해서 별이 크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엔진이 꺼진다면 이젠 더 이상 중력에 대항해서 버틸 압력이 없어지게 되죠. 정력학 평형이 깨지는 것이죠. 결국 더 강해진 중력에 의해서 엔진이 꺼져버린 태양 중심의 헬륨 찌꺼기 핵은 다시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축은 곧 온도 상승으로 이어지죠. 부피가 작아지면서 더 넓은 공간에 퍼져있던 열은 두 분 공간에 집중되고 온도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중심 헬륨핵 주변의 온도를 뜨겁게 올리게 되죠. 넓게 퍼져있던 위치 에너지도 핵이 작아지면서 중심의 온도를 더 뜨겁게 달구게 됩니다. 잠깐 동안 핵융합 엔진이 꺼지면서 1000만도 밑으로 식어버렸던 태양 중심부의 온도는 다시 1000만도 이상으로 달궈지죠. 이 온도를 넘기는 순간 다시 수소 원자핵을 모아서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핵융합 반응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엔 수소 핵융합이 벌어지는 영역이 이전과는 조금 다른데요. 처음엔 단순히 태양 중심 1%의 부피밖에 안 되는 비좁은 정중앙 핵에서만 수소 핵융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진화하는 사이 이제는 중심에 더 이상 태울 수 없는 헬륨 찌꺼기 핵이 쌓여버렸죠. 그래서 이젠 태양은 그 헬륨 핵을 감싸고 있는 그 바깥의 수소 껍질층을 핵융합 엔진의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헬륨 핵을 감싸고 있는 수소 껍질층은 가장 처음에 있었던 비좁은 수소 핵에 비해선 훨씬 부피가 크죠. 그만큼 수소 껍질층이 만드는 열은 더 증가합니다. 잠시 멈췄던 핵융합 엔진으로 인해서 태양 중심의 핵은 잠시 쭈그러들었지만 이번엔 다시 원래보다 더 막대한 열 압력이 바깥으로 별을 밀어내고 오히려 별을 팽창시킵니다. 그 결과 태양은 원래보다 더 크게 부풀어 오르게 되죠. 별의 부피가 팽창하면서 동시에 표면의 온도는 더 미지근하게 식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부풀은 미래의 태양은 비교적 미지근한 표면 온도를 갖는 붉은 빛의 별이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 태양의 질량을 봤을 때 50억 년 정도가 더 지나면 태양은 지구와 화성궤도 사이까지 크게 팽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때가 되면 차례대로 수성, 금성, 그리고 우리 지구까지 더 비대해진 태양 속으로 호로록 집어삼켜지면서 죽기 직전 태양의 일부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번에 발견된 지구의 미래가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종말의 현장은 어떻게 발견되었을까요? 원래 천문학자들은 캘리포니아 팔로마 천문대에 있는 망원경 GTF를 통해서 수시간 사이에 빠르게 벌어지는 급격한 현상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과 같은 별이 곁에 있는 또 다른 별에서 물질을 빼앗아 먹으면서 잠시 밝게 폭발하는 신성, 노브와 같은 현상을 찾고 있었죠. 그런데 독수리 자리 방향으로 한 만광년 거리에 떨어진 별 GTF SLRN 2020이 갑자기 밝아졌다가 사라지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흔하게 관측되는 평범한 신성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곁에 있는 다른 별에서 물질을 빼앗아 먹으면서 밝게 터지는 신성은 원래 밝기의 한 10,000배 이상 아주 밝은 폭발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 신성은 고작 200배 정도만 살짝 밝아지고 빠르게 어두워졌죠. 평범한 신성이라기엔 다소 약한 섬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빠르게 다른 망원경들의 관측 데이터를 뒤져봤죠. 우선 가장 거대한 지상 망원경 중 하나인 캑의 관측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보통 평범한 밝은 신성의 경우 곁에 있던 다른 별에게서 빼앗아온 뜨거운 가스 물질이 폭발 후에도 계속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곁에서 빼앗아온 뜨거운 가스 물질의 성분도 원래는 함께 확인되죠. 그런데 캑의 관측에 따르면 이 희미한 신성에선 일반적인 뜨거운 가스 구름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훨씬 미지근한 먼지 구름이 별을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렇다면 대체 이것은 무엇일까요?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이번에 천문학자들은 적외선 우주망원경 WISE를 활용했습니다. 적외선은 비교적 미지근하게 달궈진 우주먼지가 방출하는 빛인데요. 실제 이 별은 적외선 영역에서 조금 더 밝게 빛나고 있었죠. 이것은 이 별을 감싸고 있는 것의 정체가 옆에 있던 별에서 빼앗아온 뜨거운 가스 구름이 아닌 미지근한 먼지 구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별에서 벌어진 실상은 바로 이렇습니다. 별 곁에는 원래 목성 정도의 덩치 큰 가스 행성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 행성은 중심 별로부터 태양 수성 거리보다 훨씬 짧은 거리를 두고 별 곁에 바짝부터 궤도를 돌고 있었죠. 그 공전 주기는 대략 10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중심의 별도 서서히 핵융합 재료가 소진되면서 크기가 부풀었죠. 결국 별의 크기는 그 곁을 돌고 있던 행성의 궤도까지 다다랐습니다. 이렇게 퍼진 별 외곽의 가스 입자들은 그 곁을 도는 행성의 궤도를 가로막았고 마찰로 인해서 행성의 속도는 조금씩 느려졌죠. 결국 행성의 궤도도 별을 향해서 안쪽으로 작아졌습니다. 행성은 서서히 나선을 그리면서 별 표면 속으로 삼켜졌죠. 한편 행성이 별 쪽으로 끌려가는 동안 동시에 행성의 중력 역시
거대하게 부풀은 별 표면 외곽의 가스 물질을 별 바깥으로 잡아당겼습니다. 그렇게 끌려 나온 별 표면의 가스 물질은 우주 공간에서 빠르게 식으면서 더 미지근한 먼지 입자로 굳습니다. 행성이 나선을 그리면서 별 쪽으로 끌려가는 동안 행성의 중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빠져나온 먼지 입자들의 띠 역시 나선을 그리며 별 곁에 퍼지게 되죠. 이렇게 퍼져나온 먼지 입자들은 더더욱 행성과 마찰을 일으키고 행성의 속도도 더 빠르게 느려집니다. 행성은 결국 더 빠르게 별 표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궤도가 작아진 행성은 결국 별 바로 앞에서 막대한 중력을 버티지 못한 채 으스러졌고 별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행성이 별 속으로 잡아먹히면서 별 자체의 크기도 4배 더 부풀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별이 살짝 더 커지면서 동시에 별 자체의 밝기도 100에서 200배 가량 더 밝아졌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바로 그 순간의 모습을 포착했던 것이죠. 말 그대로 행성이 거대한 별의 뱃속으로 쏙 들어가는 첫입의 순간을 포착했던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0년 전 바로 이곳에서 또 하나의 세상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0억 년 뒤 이곳과 비슷한 순간이 우리 지구에게도 찾아올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중심별이 서서히 부풀어 오르면서 그저 우리에게 닥칠 초의 순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끔찍한 순간이 오게 되겠죠. 부디 10,000년 전에 이 별 곁엔 아무도 없었기를, 그리고 50억 년 뒤의 인류도 이미 더 아름다운 곳으로 떠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주먼지 엔터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